것이 주말입니다. 다들 힘드시더라도 서로를 격려하며 이번 주말도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갔지만 이 확진 양상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고요. 이 해외 유입 환자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 요소들 오늘도 하나씩 살펴보고 어떤 대응이 더 필요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살펴봅니다. 류미리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3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 전날 대비 15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밤사이 그리고 오전까지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는 2시간 후 11시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313명 가운데 90명 이상이 구로 콜센터 관련된 확진자로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증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그 일부 병원에서는 응급실에 좀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서울에서는 코로나19 중증 응급진료센터가 지정이 됐습니다. 병원들이 응급실 폐쇄가 두려워서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치료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서울시는 서울대병원, 고대 안암병원,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 총 9곳을 중증 응급진료센터로 운영을 합니다. 이 병원들은 응급실을 사전 환자 분류소, 그리고 격리 진료구역, 그리고 일반 환자 진료구역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환자가 응급실로 오면 먼저 사전 환자 분류소로 가서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확인 결과 중증 환자로 분류가 되면 격리 진료 구역에서 음압병상에 수용돼 응급처치를 받는데요. 코로나19 증상은 없지만 중증 환자인 경우 일반 환자 진료 구역에서 치료를 받고 경증 환자인 경우에는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좀 구분을 해서 이제 수용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좀 뒷받침을 해주는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는 지난 목요일이죠. 총 8,619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그 당시 8,081억 원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메르스 때는 일반 추경에 메르스 관련 예산을 포함한 안이어서 사실상 이번과는 매우 다른 상황인데요. 이번 8,619억 원 전부 코로나19 관련된 예산입니다. 정리해보면 당시 메르스 관련 예산은 사실상 2,300억 원 가량인 거고 이번 추경은 그의 3배에서 4배를 편성한 겁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당시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큰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규모도 늘어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메르스 때는 주로 병원 내 감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반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8,000명이 넘고 서울에서도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었죠. 박원순 서울시장 이번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민생 경제는 유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추경은 저소득층에게 재난 긴급 생활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가량 지원이 되고 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으로 지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최근에는 또 지역사회 감염도 물론 있지만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상황인데요. 특히나 유럽에서는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서 유럽에서 입국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한 달간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가 지난달 마지막 주에는 3명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31명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은 사실상 이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의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해외 감염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입국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장기 체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2주간 격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유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또 적극적인 또 참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도 상황을 좀 듣고 싶은데 경기도도 확진자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추경안을 편성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본 예산보다 1조 1,917억 원을 늘려 28조 2,8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해서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저신용자 소액대출에 1,000억 원,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5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비상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포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금 주말을 맞아서 일부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 자제를 호소했지요. 추가 감염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배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직접 중단할 것을 또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예배를 이어가겠다고 있는 교회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중앙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활동의 자유를 감안해서 완곡한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상 자제를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서울시는 예배 전후 소독과 또 2m 거리를 유지하는 등 7가지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지 감독을 한 뒤에 이를 어기면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에는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주말 예배를 강행한 교회 137곳에 대해서 이미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는 매주 주말 교회마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사전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일요일에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으로 예배를 할 경우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말 예배 상황에 따라선 정부 차원보다 조금 더 강력한 대책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배, 종교활동 좀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나섰는데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를 좀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예배를 중단하지 못하는 건지 그 이유 알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앙에서 좀 통제를 하면서 일정 부분 이제 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종교별로 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당과 사찰에서는 이제 중앙에서 지원이 일정 부분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요. 특히 소형교회 목사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는 것도 빠듯하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도 한 명 한 명이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예배가 중단이 되면 결속력도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주말 예배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당수 소형 교회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류미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 상황실을 통해서 국내 코로나19 소식을 알아봤고 이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들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TBS 보도본부 지혜롬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어제도 신규 확진자 수가 이 두 자릿수의 증가를 보였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좀 다시 둔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7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8,652명이 됐는데요. 시도별 환자 수를 보면 대구와 경북에서 47명이 추가돼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들어 경기, 서울 등의 수도권의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하루 4,500명-가량 이 확진자가 추가되던 때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 다소 둔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요. 안심할 수 없겠죠. 이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코로나19 했을 경우에 좀 젊은 세대는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0대가 확진자 수가 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20대 경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추이와는 좀 달라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20대 확진자는 모두 2,36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50대 19%, 40대 13% 등의 순이었는데요. 이 객관적 지표로 통하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에서도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20대들은 자유분방하고 갇혀있길 싫어하는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고 또 사회활동도 활발해서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가볍게 지나간다는 이런 선입견 역시 감염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사회 확산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살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지금 10,000명을 넘어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월드 오미터의 자료를 보면 현지 시간으로 19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코로나19 발병이 보고된 지 석 달이 됐고요. 또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인 팬데믹을 선언한 지 10여일 만입니다. 이 발병 초기에는 중국 등 아시아에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지만 이제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전체 사망자가 4,000명을 넘어서면서 중국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요. 유럽 내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에서도 15,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유럽 내 확진자는 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비교적 확산세가 더뎠던 아프리카에서도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자세하게 짚어주신 대로 이 해외 감염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 해외로부터 또 국내 코로나19 유입 증가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다녀온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제는 네덜란드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입국한 20대 학생 역시 양성을 보였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 입국 후 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가 5%로 이 확진자가 판정이 되고 있다고 하죠. 적지 않은 지금 그동안의 추이를 봤을 때 좀 적지 않은 수치인 것 같은데 이처럼 유럽 입국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강화된 검역 대책을 내놨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대책들일까요?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양성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양성률이 5%로 높아진 것은 유럽 사회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하루 1,000명 정도입니다. 이게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이 정부는 내일부터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집단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는 공항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나뉘어서 이 각각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게 되고요. 이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이 음성일 경우에도 장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상관없이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음성이어도 2주간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장기 거죠? 체류자의 경우, 장기 체류의 경우에 격리 생활을 하게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 방역 대상을 유럽으로 좁히는 것보다는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을 유럽에 제한하는 것은 이 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확진자가 이미 15,000명을 넘어섰고요. 이 아프리카 대륙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방역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입국 제한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자, 입국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강력한 방역으로도 좀 가능하다. 이 의견이 좀 팽팽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하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 기자님. 이 기온이 올라가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은 누그러들 거라는 그런 기대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나온 얘기가 있나요? 맞습니다. 저 역시 그 얘기를 듣고 봄이 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질까 해서 빨리 봄이 와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대했었는데요. 현재 기온이 높은 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와 기온의 상관관계는 아직 예측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봄이 되면 또 이 날씨도 그렇지만 축제의 계절인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축제도 좀 많이 취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죠. 여의도 봄꽃 축제가 개장 16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여의도 봄꽃 축제에는 모두 52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고심 끝에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도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취소했고 동대문구도 봄꽃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또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도 57년 만에 열리지 않습니다. 경북 안동시도 벚꽃 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고 남원 춘향제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네, 아이고 봄은 왔는데 봄을 즐길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됐네요. 예,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아무래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제가 좀 취소가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앞서도 좀 짚어봤습니다만 종교단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교회들이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채 주말 예배를 강행하면은 강경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류미리 기자도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서울시는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수칙과 가이드라인을 보면 교회는 주말 현장 예배를 할 경우 입장 전 발열과 기침 등의 이런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또 예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교회에 입장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요. 신도들 간에 2m 이상의 거리 유지도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예배를 강행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교회의 치료, 방역 등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가장 좋은 건 온라인 예배로서 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정부도 이와 같은 것에 좀 동참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이야기도 좀 전해 주시죠.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봄이 시작돼서 집에만 머물러 있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집 안에서 생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사람 간의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밀집된 접촉이 일어나는 종교 행사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지역사회 감염과 코로나19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주말을 앞두고 이 온라인 예배가 아닌 실제 이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십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한 정부가 대책을 좀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지원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 취재진이 정부의 지원책을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가게 문을 닫게 된 저소득 위기 가구에 2천억 원의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77만 5천 원, 최대 6번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도 깎아줍니다. 전국 직장 지역 가입자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485만 가구는 석 달간 건강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등지에선 건강보험료 가입자 절반 정도가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169만 가구와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는 넉 달간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2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장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올해 말까지 연매출이 8,800만 원을 넘지 않는 개인 사업자 116만 명의 부가세는 연간 12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이용객이 급감한 항공, 버스업계 등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항공업의 경우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의 즉시 시행, 항공료 종료료의 3개월 전액 면제, 버스업은 노선버스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경영계와 노동계 등 각 분야 경제 주체들과 함께한 원탁회의에서 모든 산업 분야가 위기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인 만큼 경제 주체들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주셨지만 그제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이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은 금융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대책이 논의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정부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막힌 돈줄을 풀고 선제적으로 지원할 대책을 세웠습니다. 신속한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이자 납부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자금이 급한 소상공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대출이 지연되는 상황을 대비해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 창구를 분산할 계획입니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1.5% 수준입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다음 달 1일부터 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연장이 가능한데 모든 금융권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 상환도 6개월간 미룰 수 있습니다. 네, 이 가뭄의 단비라도 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 또 전주시와 같이 지자체들이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경기도의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하죠. 정부 차원에서의 검토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이나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차원도 있고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재원과 그 효과의 문제도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는 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청와대에서는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지혜롬 기자와 함께 이 코로나19 관련된 소식들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이것은 사회 전체가 맞닥뜨리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정도의 불안이나 우울, 공포를 느끼지만 특정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크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리적 방역에 이제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기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못 견뎌요. 좀 검증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막연하거나 좀 잘못 알려진 정보에 또 빠져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정보 외에 또 본인이 불안하니까 능동적으로 자꾸 이제 코로나19에 관한 여러 가지 위험성, 문제점을 자꾸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불안을 자꾸 키우게 되는 셈이에요. 어떤 믿을 만한 정보를 검색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게 필요하지 어떤 여러 가지 과도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을 혼자서 쌓아두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 어떤 SNS라든지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서로의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고 나누고 이게 소통을 해야지 해소되지 혼자서 그냥 힘들다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친구, 동료들을 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증이나 깨어진 리듬을 역시 일상생활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다시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아주 쉬운 얘기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음악 듣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또 가벼운 체조나 운동을 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좀 차분하게 좀 명상을 한다거나 좀 온몸에 힘을 빼고 심호흡을 한다거나 가끔씩 자기 자신을 좀 이완시키는 그런 행동을 같이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철저하게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것에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나의 어떤 즐거운 활동을 좀 지속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직업적 활동도 좀 하면 좋겠다. 조금씩 움직일 준비를 해라라고 저는 하시면 좋겠다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감염 경로라든지 또 이 확산 양상에서 계속해서 이 걱정할 만한 신호들이 없지 않은데요.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봅니다. 먼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 김헌식 문화평론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언제쯤 좀 종식이라는 명쾌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이 다시 좀 비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이 요양병원과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상황도 좀 좋지 않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이 두 분께서는 코로나19 국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우리 신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선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그런 신천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1차 피크가 있었던 거고요. 이로 인해서 잠불씨가 남아 있었던 것이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신천지 사건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지역,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런 집단 소규모 감염 사태가 있는 만큼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는 퍼져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더더욱이 걱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해외 유입되는 사례를 어떻게 잘 막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서의 우리나라의 대응 태세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헌식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신천지가 너무 강력하게 부각이 되는 바람에 이제 신천지만 뭔가 해결
해결하게 되면 완전히 모든 끝날 해소될 것이다. 것이다. 예. 이런 이제 착시 효과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이상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 부담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뭐 이 교회 등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집단 감염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또 특히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에 관련돼서도 서울과 수도권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 신천지를 이제 제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방역에 관련돼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서울과 경기도 주변에서 그렇게 감염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집단 그런 감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자, 이 집단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이 어찌 보면 이번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방역 또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기는 면역력이 취약한 집단의 그런 모임이라고 보이면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외부의 그런 면역액을 차단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100% 바이러스 차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간병인들, 직원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 유입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라고 보이는 거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런 바이러스가 한 번 노출되면 집단적으로 다 감염되면서 이 환자들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상시 이런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예방적으로도 뭐 손 씻기, 마스크, 환기 그런 것들, 소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혹시나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정부 당역과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아직도 많이 취약하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는 다른 중증의 그런 거동불능의 고령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평소에 폐렴도 쉽게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기침, 가래, 발열이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선제적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가 묻혀있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다른 지역에서도 위험 요소가 있는 곳들은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하고 이런 조치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고위험 집단에 소속된 것에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주말을 앞두고 또 하나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들이 밀접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 단체들인데 교회를 대상으로 지자체들이 지금 행정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말 예배를 좀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김명식 평론가님? 일단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종교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사실상 이제 종교 중에서도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누가 뭐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또 교회 책임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교회도 예배 강행하고 또 소규모의 교회도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문화가 사회적 책무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정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는 식의 종교 문화는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예배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소규모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장비나 시스템이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적 체계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일단 종교시설 입장에서도 사회적인 책무를 위해서라도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 동참을 적극적으로 해주되 정부에서도 좀 그런 열악한 교회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근에 확진자 추세에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 해외 유입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건데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또 코로나19 사태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3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특별 입국 절차에서 한 2천여 명을 검사해봤더니 유증상자가 20% 정도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꽤 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검역 강화에 대한 그런 방안도 정부가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첫 환자가 1월 21일에 발생하면서 계속 처음에 초점은 중국에서의 그런 해외 유입 그 리스크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31번 환자부터 해서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국내 상황이 더 그렇게 악화가 된 상황이고 이제는 양쪽을 다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태세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내 상황을 안정시켜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19의 발생의 피크를 계속 올릴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좀 태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의 세계 그런 확산은 시간 문제거든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많이 증가를 했고 앞으로 더 속출할 환자들의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게 아주 코로나19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그런 방향과 대응 태세의 그런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쩌다 보니 지금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모든 걸 좀 먼저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입국 금지라는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좀 갖고 계실지 궁금해요. 사실 네. 입국 조치 중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봉쇄하고 폐쇄하는 것을 되게 얘기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자국민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지금 금지하겠다. 일단 나가게 되면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미국이 왜 그렇게 하고 유럽이 이제 강력한 조치를 하냐면 거기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고 늦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입국 조치라든지 이제 통제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결국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인데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반역 시스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입국 조치든 봉쇄 조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최대한 하게 하면서도 뭔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합니다. 물론 힘든 과정이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필요성도 유발할 수 있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네. 자, 특히나 지금 유럽 국가들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일부터는 우리 정부도 내일부터는 유럽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내 외국인 모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예,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별 검역 과정에서 증상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 검사를 현장에서 하는 것이 이런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는 아주 중요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입국 후 전원 유럽발 그런 입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장기 체류 목적 있는 내국이나 외국인 분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요. 뭐 원하시면 시설격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격리를 조금 더 강화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입국 후 검사를 했을 때 코로나19에 확진이 나오면 중증도에 따라서 입원 조치를 하거나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음성이 나온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격리를 하는데 단기 체류자에 의해서는 능동 감시를 하면서 실시간 매일 증상 유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지난 우한 교민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전세기를 보내서 우리 교민들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유럽에서는 한국행 항공편 알아보고 있는 교민들 또 유학생들의 문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또 들어오려는 교민들이 많아진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일 그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는 물량의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경우에 확진 검사를 하는 거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탈리아 같은 국민들은 아무래도 지역사회 확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14일간의 그런 시설 격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생활 입소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구비해 놓지 않으면 실제로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태세에 대한 인프
인프라 구축을 미리 해놔야 되고 충분히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네, 자, 이번 사태가 정말 장기화되면서 여러모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코로나19를 피해서 귀국하려는 교민들에 대해서 입국하지 말아라.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교민들에 대한 혐오 정서가 또 생겨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제 중국 교민들이 이제 한국에 오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혐오 정서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포와 불안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뭐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극하고 부풀리고 그랬었는데 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나중에 교민들을 환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혐오 정서 같은 경우 일부 뭐 악플러들을 중심으로 해서 SNS나 뭐 이런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 뭐 한국인들의 정서나 여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확산하고 부풀리는 그런 노력 뭐 이런 행위들을 좀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인포데믹 현상으로서의 그런 부정적인 작용들을 이런 혐오 정서 통해 가지고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차단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 국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 한 가지를 좀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망자가 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산소 마스크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 이상 환자 수가 지금 90명을 넘었다고 하고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이 또 1%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 중증 환자 치료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치료 체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예,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중증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중증 환자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적극적인 그 대처가 중요한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증도 분류 체계도 나중에 매뉴얼 업데이트되면서 네. 경증 환자는 이제 입원시키지 않고 중증도 있는 분들부터 예. 입원을 하게 되었죠. 네. 이제는 앞으로 장기전을 대비하는 상황에서 이제 중증 환자에 어떻게 대응할 거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에크모나 기계 호흡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은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대구 경북보다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많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중환자 치료에 대한 시설을 무조건 코로나19 환자한테만 사용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미 기존에 그런 사용하는 환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런 시설이나 인프라에 대한 구축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더욱이 이런 대구 경북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증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것도 어렵고 이런 환자들을 전원시키는 것도 매우 시스템이 미비해서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의 시간의 지연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고 사망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들이 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런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에 대해서 어레인지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은 대학병원이 여러 개 모여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신속하게 입원 시스템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컨트롤 타워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을 미리 만들어 놓고 발생 즉시 A병원 또는 B병원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응 체계가 이제는 구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좀 그 부분이 좀 미비했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들 가운데 하나가 10대와 20대 젊은 확진자들의 위중한 사례를 들으면서 더 좀 불안함이 좀 증폭이 됐었는데 대구에서 17살 청소년에 이어서 이번에는 20대 확진자가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으로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데 예. 자, 일단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어떤 증상인지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17세 사망한 분은 아직은 사인을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고 20대 예. 확진자가 지금 그렇게 위중한 상태라는 거죠.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거는요. 과도한 면역 반응의 하나의 결과인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정상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하면서 이제 이 균에 대해서 대응하는 뭔가 염증 매개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합니다. 네. 이것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세균을 죽이게 되는 건데요. 젊고 건강한 그런 정상 면역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배출하면서 우리 몸의 정상 세포까지 공격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장기들이 다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악화되는 것인데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건 어려운 것이 아직까지는 명확한 치료제도 없고 어떤 젊은 환자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예측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이건 사이토카인 폭풍이 이런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19에서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은 좀 여러 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그동안 뭐 젊고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여겨져 왔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그렇죠. 점에 좀 주의해야 될까요? 우리가 젊고 건강하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 코로나19가 80%가 경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중국의 사례에서도 그랬고요. 하지만 일부에서 젊은 그런 건강한 면역자들도 사이토카인 폭풍이 중국 사례에서도 보여지는 만큼 완전히 100% 안전하다는 건 없습니다. 의학에서는. 네. 그만큼 내가 코로나19에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걸려도 더 악화되지 않는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그런 치료 협조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는 게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이제 클럽 이런 그렇죠. 데가 다시 이제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네, 상황이 네. 됐거든요. 또 사실 그 전에 노래방에서 또 감염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한 통계자를 보니까 젊은 층들이 20대가 한 27% 정도 감염이 된 것으로 이렇게 가장 나타나고 많은 있어서요.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 본인은 이제 쉽게 이제 걸려서 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제 무증상이나 아니면 뭐 약간 경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녀서 누군가에게 옮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굉장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령층에게 옮겼을 경우에는 거의 살인죄에 버금가는 그런 죄를 지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층일수록 지금 더욱 문화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중요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자각을 하고 이타심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뭐 잘 알려졌다시피 한 분은 18층 계단을 혼자 이렇게 오르내리셨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아파트 주민한테 그렇죠. 오염되지 맞아요. 않으려고요. 예.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본받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게 정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재생산을 해내고 있어서 이게 또 굉장히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피해 지원을 위해서 지금 1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지자체별로는 또 나름대로의 피해 지원 정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좀 전체로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에 사회경제적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이게 기본 이제 재난 소득에 관련된 뭐 논의도 있고요. 또 재난 수당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한시적으로 아니면 이제 보편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관련돼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재난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똑같이 이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이라든지 굉장히 약한 분들한테 타격이 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이게 편중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영세 소상공인 같은 경우 더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생계비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절박한 이제 생존비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걸 좀 따져야 되고요. 또 계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직업군별로도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직업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프리랜서인 경우도 있고. 이런 데 따라서 또 충격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상위 계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더 힘들 수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거의
9,000명에 가까운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분들은 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에 대한 그런 지원책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중요하고 있어. 앞으로 이 지원해야 될 그 취약계층을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또 궁금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 도대체 이게 언제 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어떤 식으로 종식될 수 있을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싶은데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오늘 좀 방송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장기화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의 뭐 당연한 부분이겠고요. 이번 사태가 언제 종식될 것이냐. 우선은 금년 상반기는 우선은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멈춤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의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세가 지켜지면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랑 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체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현영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코로나19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의료지원단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